부동산 사부 시즌 2.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플렉스입니다. 포인플렉스는 우리가 한 몇 주 쉬었죠? 아, 네. 3주? 3주 정도 쉬었죠. 네. 근데 체감되는 거는 한 3주보다 긴 것 같습니다. 한 2주 정도 쉬는 거는 계획에 있었고 네. 지난 한 주는 한 주 정도 좀 땡땡이 치고 싶어서 한 주 정도 좀 쉬었죠. 네. 이제 새로운 정책들도 나오고 부동산 시장에 연말도 되고 했으니 연말의 변화 그리고 내년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감지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또 열심히 부동산 사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세부터 봐야겠죠? 서울 아파트 매매값 상승세 둔화, 강남 재건축 축소 영향.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간 0.02% 상승했네요. 지난주 0.03%에서 소폭 줄어든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0.03에서 0.02로 줄었으니까 상승세가 둔화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도 0.08에서 0.07로 둔화. 이거 뭐 근데 둔화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같은 0.0 그냥 유지. 예. 네, 유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남권 전체를 보면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전체가 0.11%고요. 네. 강남구로 보면 0.12에서 0.06. 그러니까 약간 뭐 줄은 건 맞죠? 네네. 강동구도 0.14에서 0.12. 송파구 같은 경우 0.25에서 0.19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분당이나 수성 같은 경우에는 0.19, 0.21로 아직까지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둔화된 이유로는 이제 추가 대책이 예고되고 있죠. 네. 다음 주에. 그 부분도 있고 단기간에 그 잠실 주공 5단지가 사업 시행 인가를 그 건축 심의를 받으면서 네네. 가격대가 많이 인근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그 재료로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기 급등에 대한 그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고요. 네네. 특이사항으로 보면은 아파트 전세 가격이 45주 연속 0.03% 이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이 아주 오랜 시간 안정세를 갖고 있거든요. 네. 사실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매매를 누르니까 네. 다시 또 전세 가격 폭등한다? 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기에는 근데 작년까지 너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입주 물량이 본격화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세가는 우려처럼 파리 대책 이후에 뭐 상승이라든가 이런 건 있지 않았고 네.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예고, 비상등 켜진 주택담보대출 금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즉 주담대 금리가 일자리 상승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세가 본격화되면서 당분간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주요 시중은행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전날보다 0.05 내지 0.07%포인트 인상했으며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시장금리가 2015년 이후에 4분기만 되면 좀 뛰었어요. 그래서 2015년 4분기에 왜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고 그러다가 안 올리다가 2016년 4월에 또 올렸고 네. 올해 들어와서 한 2번 정도로 올렸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올해 말 올해 또 12월에도 더 올릴 것 네, 같다고. 올릴 가능성이 지금 뭐 한 91%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영향을 본격적인 금리의 영향을 받을 그런 시점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요. 4분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네.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외국인의 국내 채권 매도와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뭐 내비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영향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 상승은 시장에선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라서 주택시장에 당장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면 금리 인상기라는 방향성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게 주택 매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금리 인상에 따른 단기적인 영향은 아마 미미하겠지만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에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 그리고 이후 추가 금리 인상 이것들이 연결되게 되면은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돼서 부동산 시장 현재 관망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원래 우리가 이거 쓸 때만 해도 언제 나올지 몰랐는데 네. 어제 기사 나온 걸 보면 24일 확정.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워낙 저금리 기조였기 때문에 뭐 코픽스 0.05에서 0.07 정도로 올린 게 당장 부담스러운 정도 금액은 아니죠. 정확하게 네네.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지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매매가 뭐 가격이 오르니 내리니 하지만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매도하는 사람들도 금리 낮은데 내가 이거 팔아봐야 할 게 없어. 왜 팔어? 해서 네. 물건을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매수자들도 저렇게 강한 대책이 나왔으니 지금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팽팽한 관망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관건은 이제 정부에서 추가 대출 규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과연 어느 정도 강도, 즉 네.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이 되느냐. 이게 향후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은 할 거라고 계속 될 거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워낙 슬슬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크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지까지는 그랬지만 19일 날이니까 어제죠. 네. 어제 한국은행에서 있었던 그 회의에서도 6년 만에 소수 의견이 나왔어요. 우리도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여지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들 두려워하진 않았지만 네. 이제 그 방향성을 갖게 되면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들이 양도세 같은 경우는 사실 남는 금액에서 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뭐 남는 거 가지고 내도 금리보다 더 좋아. 남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물건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제는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갭 투자자라든가 다주택자들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향후 금리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느냐를 좀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금리에 사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금리죠. 근데 미국 금리는 일단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방향성을 정하고요. 그런데 내년 2월에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임기가 만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이미 올해 9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향후 양적 완화를 마무리하고 긴축으로 돌아설 것임을 내비친 바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앞으로 새 의장의 성향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향후에 누가 연준 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쉽게 말해서 비둘기파냐 매파냐 네. 이 부분에 따라서 금리 인상 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가계부채가 네네. 1,4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어느 정도 가파르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전체의 향방이 좌우될 수 있으니까 네, 누가 의장이 되는지에 따라서 금리 운명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운명조차도 좌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자, 후보자 면면을 잠깐 살펴보면요. 네. 첫 번째는 제롬 파월 연준 이사고요. 네. 두 번째는 현 의장인 앨런 의장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이고요. 네. 네 번째는 존 테일러 스탠퍼드 교수예요. 네네. 이렇게 네 명이 유력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그 비둘기파와 매파로 나눠보면 1번과 2번 제롬 파월과 옐런은 그 비둘기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천천히 올리자라고 하는 쪽이고요. 네. 케빈 워시나 존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매파에 속해요. 그래서 금리를 더욱 빨리 올려야 된다. 네.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제롬 파월 그 연준 이사를 보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지하는 비둘기파의 대표적인 그 사례로 꼽혀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바로 그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지명하게 되는데 네. 자기와 성향이 맞는 사람을 하고 싶죠, 당연히. 예. 그런데다가 문우신 재무장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면 이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런 기사가 저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이분이 될 확률이 많다는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또 볼 수가 없는 게 지난주에는 매파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케빈 워시, 존 테일러의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도 자고 나면 이게 바뀌어요. 아. 오늘은 옐런, 오늘은 케빈 워시, 오늘은 존 테일러, 제롬 파 이렇게 매일매일 바뀌고 뭐 있거든요. 제5의 인물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뭐 일단은 이분들 외에 더 한 분이 그 트럼프와 면접을 했고요. 아. 기사에서는 네 분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의 대통령과 어떤 정책적인 성향이 맞는 부분, 그리고 문우신 재무장관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것이 강점이긴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개혁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선호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런 이제 강점과 약점이 있고요.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올해 들어와서 저금리 기조 그리고 금융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대립각을 세워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될 가능성이 적어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7월 달에 한 인터뷰에서 옐런 의장의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또 외부에서 보는 객관적인 시각과는 또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나는 그녀가 임무를 잘 수행해 왔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네네. 미국 경제가 어려울 때 잘했죠. 계속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잖아요. 그래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걸 보기 원하기 때문에 그녀 역시 연임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아직 그 후보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3번의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파에 속하고 금리를 빨리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요 언론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워시의 지명 가능성이 무려 30에서 40%로 언론에서는 지금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존 테일러 교수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3번과 4번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다른 성향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존 테일러 교수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았었는데 트럼프와 면담을 하고 나서 트럼프가 그 주변인들한테 존 테일러 교수의 칭찬을 엄청나게 쏟아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지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한 것을 보면 아주 그 사적인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내지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명한 네.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면접 후에 하도 칭찬을 하니까 그럼 또 존 테일러 교수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또 이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단지 트럼프 대통령과 존 테일러 교수는 전혀 다른 그런 성향을 내보이고 있어요. 존 테일러 교수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 준칙을 창시한 통화경제학자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테일러 준칙을 기반으로 추산한 그 금리를 보면 미국 금리가 5.74%가 적정한 금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0에서 1.25니까 네. 뭐 갭이 상당히 크거든요. 거의 한 3배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뭐 거기까지 가진 않겠지만 현실 네네. 이제 학문적 이론적으로 보는 것과 네. 현실은 다르니까 거기까지 가진 않겠지만 금리를 아주 빨리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지명된다라는 것은 아주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 달러 강세와 금 가격의 하락을 의미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비둘기파가 지명되냐 매파가 지명되냐 또 매파 중에서도 누가 지명되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남의 나라 무슨 뭐 이사회 의장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명이 되겠네요. 네, 이제는 진짜 뭐 다른 나라 연준 의장 예. 누가 되느냐까지도 네, 신경을 써야 성향까지도 되니 참. 부동산 투자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구 줄어도 2042년까지 주택 수요 계속 늘 것.
주택산업연구원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라는 세미나에서 지속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42년까지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2030년 전후로 급등할 전망이라서 정부가 지금처럼 공급 확대 대신에 수요 억제 정책을 지속한다면 심각한 주택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일단 주택산업연구원의 세미나이니까 네. 말 그대로 안 그래도 좀 그 어느 정도 생각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정인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께서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인구는 2032년까지 감소하지만 가구 수는 2042년까지 증가한다. 그 가장 큰 이유로는 우리가 1, 2인 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 수요 증가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특히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노후주택, 즉 20년 이상 된 주택이 한 45.7% 정도가 되는데 2030년 전후로 하면은 이런 노후주택의 대체 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인구 수보다 가구 수에 따라서 주택의 그 필요 수가 결정된다는 논리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1, 2인 가구 수가 늘어난다라는 것도 그것도 사실이고 네. 사실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노후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 주택 수요가 늘어난다? 이거는 뭐 그렇게 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집 왜냐하면 한 번 지어놓으면 20년 정도 이상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아닌가요? 돈이 없으면 뭐 네, 낡은 주택에서 네, 그 고쳐가면서. 뭐 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1, 2인 가구 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주택 수요가 느는 것은 뭐 그건 당연한 상식일 것 같은데 그게 인구 하락과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 조금 더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지금 만만치 네네. 않잖아요. 저 가구 수 증가와 상관없이 인구 감소가 주택에 대한 수요와 그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논리인데요. 대표적으로 조명래 단국대 교수 같은 경우에 지금 주택시장은 양극화가 특징인데 이는 주택시장의 성장 동력과 수요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효과를 내면 주택 수요는 인구 감소와 맞물려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망하시네요. 그러니까 큰 원칙에서 보면 인구가 주는데 네. 가구가 분화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은 수요와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인구 주는 것은 방법 없다. 뭐 이런 얘기로 뭐 그러니까 귀결이 되지 않나요? 인구 절벽이 결국은 대세인 거고 그 대세를 거스릴 수는 없다. 뭐 그런 이야기 그렇죠. 그 영향은 미치겠지만 그 큰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반론이 있는 거죠. 네.